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민속놀이 속에 숨겨진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무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바위에 유판을 그려놓고 윷놀이를 즐긴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가 엄청나요. 무려 폭이 9m, 길이가 35m에 달하는 그 바위에 유판 그 점만 90개. 이런 암각화가 발견이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딱 추정해 보니까 선사시대 때 새겨진 그 암각화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야. 저희가 그 윷놀이가 정말 그 수학이 즐거워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놀이 대표적인 게 바로 윷놀이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죠. 야, 선사시대 때. 근데 일단 크기부터 스케일이 다른데요. 다르죠. 야, 완전 굉장히 다르죠. 큰데 네. 선사시대 때부터 윷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네. 즉 선사시대 때부터 수학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수학을 사용한 건지 그냥 논 건지는 내가 그치. 모르겠지만 그치, 잘 모르겠지. 그런 건 이제 이렇게 두 분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재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움직이는 수학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윷놀이인 줄 알았죠. 네, 예상하신 대로 선사시대입니다. 야, 선사시대. 아니, 저희가 뭐 조선시대도 갔다가, 그렇죠. 뭐 신라시대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합니다만, 갑자기 확 뛰어서, 쫙 위로. 저 위에 선사시대까지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선사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글자가 만들어져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바로 전까지를 말하거든요. 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진짜 아득한 옛날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게다가 이제 이 기간은요, 수백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서 필근 씨가 선사시대에도 수학을 사용했을까? 이제 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연히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게 오랜 기간인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이제 문자로 이 시기에 우리는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기록만 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사시대 속에서 수학을 발견을 하면은 정말 수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뭐 수렵 활동을 하던 초기 인류에게 수라는 건 주변 사물의 어떤 관찰 속에서 뭐 하나, 둘 또는 많다 뭐 이런 개념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유목생활 중심의 부족 사회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농경 사회가 출현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의 출현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고 단순히 뭐 개수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뿐만 아니라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의 표현도 필요하게 되었던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 그 수가 어떤 여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우가, 막 원시인 그 시대에. 우가. 저기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숫자 1, 2, 뭐 이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지. 그러면 근데 두 마리가 있잖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답해. 그걸 뭐라고 그랬을지 너무 궁금한 이거 어떻게 거죠. 얘기해야 돼? 답답하다.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봐야지. 안 되겠어. 너무 궁금하다. 선사시대 수학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학. 그렇다면 수학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수학의 기원을 찾아 아주 먼 과거 선사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인데요.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약 10,000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로 선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를 말합니다. 구석기인들은 주 생업인 사냥과 채집을 위해 바로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수학을 이용하고 있었으니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 뗀석기 속에 수학이 숨어 있답니다. 다양한 뗀석기 가운데서도 구석기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주먹도끼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던 일종의 돌로 만든 도끼인데요. 놀라운 점은 주먹도끼에서 황금비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케냐의 킬롬베 유적에서 나온 다양한 주먹도끼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크기는 다르더라도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모두 1대 1.6으로 비례한 황금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구석기인들이 마냥 돌로 떼어낸 게 아니라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모양을 찾아 일정한 크기와 비율로 돌을 떼어냈다는 거죠. 또 주먹도끼는 대부분 한쪽은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둥글고 한쪽은 끝이 뾰족한 모양인데요. 이는 땅을 파거나 물건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랍니다. 이렇듯 둥글고 뾰족한 모양이 좌우로 대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먹도끼의 특징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돌 같아 보여도 치밀한 계산과 정교한 손질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벽한 도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에서는 좀 더 정밀하고 새로운 도구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음식의 조리를 위해 사용했던 빗살무늬 톡인데요. 빗살무늬 톡의 모양을 보면 겉면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악 무늬가 새겨져 있고 바닥은 뾰족한 포물선 모양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빗살무늬 토기를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이차함수 그래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 x가 0일 때는 0,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1, 그리고 x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되겠죠. 이를 선으로 이어 그래프로 그리면 정말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과 거의 같죠? 또 빗살무늬 토기는 회전체 모양이기도 합니다. 회전체는 평면 도형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말하는데요. 토기의 전체적인 형태가 좌우 대칭인 것도 이런 회전체의 주 특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석기인들은 회전체의 원리도 어렴풋이 이해를 했던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선사시대에서는 수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간단한 셈이 필요했던 선사시대에서는 1:1 대응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을 통해 1:1로 짝을 지으며 세는 방식이었죠. 만약 주변에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없다면 이때 사용했던 것이 손가락 셈법입니다. 손가락 셈법은 손가락을 접거나 펴는 방법으로 수를 표시하고 세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또 나뭇가지나 동물의 뼈에 호물판 색입눈을 이용해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를 헤아리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수학은 긴 세월 동안 인류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대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역사 공부도 하고 수학도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돌 하나에 토끼 하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1:1 어떤 그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주먹 도끼도 보면은 이제 대칭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수학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알고 보니까 수학을 엄청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 속에서 손가락 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네네. 네, 이거는 오지법과 십진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른 신체 부분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신체 셈은 20 또는 그 이상의 수까지 셀 수가 있었어요. 또 동물의 이제 뼈에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뼈나 상하의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눈금을 새긴 것을 우리가 이제 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 엄대는 거래를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새긴 눈이 표시된 엄대를 세로로 쪼개서 거래 당사자들끼리 나눠 가졌다가 이 막대기들을 다시 합쳤을 때 맞아 떨어지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엄대에 표시된 양을 변경하거나 위조할 수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기억만 단지 하는 게 아니라 네. 표시를 하고 증거를 이제 남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영상에서 1:1 대응이 나왔는데요. 네네. 예, 수가 없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죠. 예, 들판에 풀을 뜯으러 갔던 가축이 다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조약돌과 이렇게 하나씩 짝을 맞춰보는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조약들을 일컬어 칼쿨리라고 불렀고요. 네. 라틴어에서 계산을 뜻하는 칼쿨러스, 이게 미적분이라는 그 용어도 되던데 나중에 이 영어로는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야, 근데 너무 많이 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도 많이 필요하고 되게 불편하겠는데 부자여가지고 양을 3,000마리 갖고 있으면은 돌 3,000개부터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좀 더 발전한 수세기 개념이 많이 나왔죠. 서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양치기는 조개 껍데기와 여러 가지 색의 가죽끈을 사용해 자기 부족이 소유한 가축수를 셌는데요. 네. 그 양이 지나갈 때마다 흰색 끈에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9개가 될 때까지 꿰었어요. 그런 다음에 10마리 양이 지나가면 흰색 끈에서 조개 껍데기를 없애고 푸른색 끈에 조개 껍데기 1개를 꿰고 또 푸른색 끈에 100마리의 양을 나타내는 10개의 조개 껍데기가 꿰이면 붉은색 끈에 또 1개의 조개 껍데기를 꿰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십진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네요. 예, 끈의 각 색은 십진법의 다음 단위를 나타낸 것이고요. 예, 전체 약물을 다 쓸 때까지 이러한 작업이 계속됐다고 해요. 너무 재밌다. 이게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수까지 온 건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라는 게 쓰이기 시작한 게 기록으로 혹시 남아 있을까요? 예, 기원전 3000년경에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된 쇠기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쇠기 숫자. 예, 기호로 숫자를 표시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와 이제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진짜 다 새겨져 있네요. 예. 그러네요. 이게 십진법으로다가 10이 되면 10이 이런 되면 표시로. 예, 표시가 있고. 좀 간략하게. 또 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점토판도 예, 남아 있는데요. 네네. 점토판 YBC 7289라는 거 있어요. 이 점토판에는요 정사각형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점토판에 적힌 수를 해독하면 바로 대각선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 시대에 그때 대각선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요? 예. 오, 대단한데? 예, 사실 이 바빌로니아인들이 실용적인 수학을 토대로 몇몇 일반적 원리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은 숫자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덧셈, 뺄셈 이런 것도 했을까요? 네, 그럼요. 오. 네, 이제 선사시대에도 단순히 수를 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로 간단한 계산을 했다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인 구물갈족은 다음 수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을 이제 우라폰, 2를 우카사르, 3을 이제 우라폰, 우카사르, 4를 우카사르. 이제 어떤 책인지 좀 감이 오세요? 3. 그러면 이제 1하고 2를 더해서 표현하는 거고. 4는 2랑 2 더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 예, 보시면 이제 3은 우라폰, 우카사르잖아요. 근데 우라폰이 1이고 우카사르가 2니까 3을 1과 2를 더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네, 또 5는 우카사르, 우라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1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게 덧셈, 뺄셈이 가능하면 곱셈, 뭐 분수 오. 이게 2분의 1인데 뭐 이런 거 이거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진짜 알았나요? 지난번에 우리 린드 파피루스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이집트의 그 수학 문제 이렇게 그 적어놓은 두루마리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분수를 나열한 표와 87가지의 수학 문제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 잠깐 살펴보자면 이집트인들은 단위 분수만을 사용했습니다. 네네네.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인데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3분의 1, 56분의 1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면 그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이제 빵을 배급할 때 네.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단위 분수만 사용하여 나눠보자라는 활동이죠. 예를 들어 빵이 3개 있을 때 4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각의 빵을 4조각으로 나눈다면 한 명이 3조각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같은 숫자를 반복했기 때문에 네. 같은 숫자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해본다면 네. 이게 규칙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고 하면 더 좋겠죠. 네.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진짜로 이제 이집트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빵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2개의 빵은 2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4조각이 되겠죠. 네. 또 1개의 빵 남은 거는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2등분 된 조각을 하나씩 가지고 4등분 된 조각을 하나씩 가지면 오.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겠죠. 재밌다. 예, 예. 야, 이게 뭐 아니 그 이집트 수학을 그 이해하는 활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앞서서 뭐 그 가축 한 마리 돌아오면 돌 하나랑 이렇게 1대1 대응하는 거 이런 수 세는 거는 저학년들 그 수학 놀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 명 오면 뭐 곰젤리 하나 이런 거.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선사시대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나만의 셈법 만들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진법으로 이제 한다면 1은 막대기로 표현을 하고 네. 5가 되면 우리 하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은 하트 하나, 막대기 하나. 네, 10은 하트 2개 이런 식이 되겠죠. 또 삼진법도 가능해요. 1은 막대기, 네, 3은 세모. 네, 그러면은 4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세모 하나에 막대기 하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셈법 만들기로 이 진법을 이해하는 놀이를 해보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직접 찰흙으로 예. 빗살무늬 토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토기? 네, 그래서 만들면서 이제 대칭의 개념도 이해하고요. 이 토기가 포물선 모양으로 뾰족하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래 같은 곳에 이제 묻어두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밑을 뾰족하게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제 아래가 뭉툭한 것과 이제 뾰족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잘 묻어지는지 이제 실제로 직접 이렇게 묻어봐도 재밌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만들어 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토기 하나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버리셔가지고 그래도 뭐 말씀하신 거지 뭐 만들어 온 건 아니니까 필근 씨가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얘기 안 나왔던 걸 만들어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돌을 하나 구해서 돌도끼를 하나 만들어 오면 돌도끼를 어때요? 만들려면 그거 가려면은 예. 다음 주까지 해와요. 힘들겠는데. 어쨌든 또 제가 가보면은 우리 수진 쌤이 뭔가 또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매스캐싱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필근 씨 다녀오시지요.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매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친. 후후. 네, 선생님. 오늘의 키워드가요 바로 선사시대.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빗살무늬 토기. 그거 어릴 때 교과서에 자주 나왔으니까.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되죠? 어떤 만들기를 선사해 주실 겁니까, 선생님?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필근 씨랑 필근 씨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거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붕어빵. 붕어빵 만들어요? 아니. 선생님, 붕어빵 드디어 먹을 거 만듭니까, 우리? 붕어빵! 선생님! 붕어빵 아니고. 아니에요? 와, 완전 거푸집으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아. 그렇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거푸집. 그러면은 거푸집 만들기군요, 선생님? 딩동댕. 어. 네, 찍어낸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푸집은 만들려고 하는 모양대로 본뜬 틀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거푸집으로 챙챙 쨍. 청동기 시대 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칼을 만든다고요, 선생님? 진짜로? 야, 과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여러분께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빵야, 빵야! 오호, 찰흙이랑 양초가 준비물입니다, 선생님. 네, 거푸집을 사용해서 청동기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네. 먼저 돌로 갈아 돌판 틀을 2개를 만든 후에 묵습니다. 그 다음에 광석을 녹여 만든 구리 용액에 주석을 섞어요. 그래서 청동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을 새긴 활수덕 거푸집에 이 청동 용액을 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굽기를 기다려서 거푸집을 떼어내고 청동기 표면을 이렇게 다듬으면 완성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돌판을 갈아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돌 대신에 이렇게 찰흙에 찰흙에다가 모양을 쉽게 새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찰흙으로 대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구리에 주석을 섞은 청동을 녹였다가 쉽게 굳을 수 있는 양초. 이 양초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군요. 양초를 녹여서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찰흙도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각 한쪽씩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오.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죠. 네네네. 먼저 두 개의 찰흙에 같은 모양이, 합동인 모양이 되도록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연필이나 사인펜을 사용해서 거푸집의 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워주면 좋아요. 아, 기둥? 그런 다음에 파내면 짜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오. 이 거푸집을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생긴 두 개를 합체하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된 거군요. 근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네. 양쪽이 반드시 대칭이 되도록 아주 신경을 써서 붙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명하시는데 벌써 합동, 대칭, 막 이런 수학 용어들이 술술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선사시대에도 수학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청동을 대체할 네. 촛물 양초를 녹이면 되는데요. 네. 녹일 때도 뭐 중탕을 해도 되겠지만 네. 그냥 냄비째 끓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끓여도 돼요? 대신 안전에만 좀 유의를 해주세요. 아, 그렇죠.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겹푸집에 촛물만 부어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냄비째로 붓다가는 아주 붓기도 힘들고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반드시 종이컵에다가 옮긴 다음에 종이컵으로 거푸집에 붓는 것이 좋겠죠. 아, 그럼요. 정말 안전까지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 야, 그러면 이렇게 붓고 나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한 10분 정도 굳기를 기다려줍니다. 아, 그래요? 10분이면 돼요? 다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내고 또 찰흙 이렇게 싹싹 정리를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군요. 야,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요쯤 되면 항상 이제 예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선생님, 혹시 오늘도 미리 만들어 오셨습니까? 정답! 여러분, 정답입니다. 물론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칼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완성품은 오! 짜잔! 오! 야! 이게 이렇게 굳는 거야? 네, 진짜 칼 같죠? 오!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칼 같진 않은데. 칼 같죠? 아니, 그대로 모양이 나온 게 신기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로 거푸집이 제가 잠시 좀 봐도 될까요? 야, 정말 신기한데 여기 요 거푸집이 좀 같이 나왔어요. 여기 좀 갈색이 좀 껴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거 발굴 과정에서 약간 흙이 묻었네요. 발굴할 때. 굉장히 리얼하죠? 그래, 되게 리얼하네. 원래 여러분 박물관 가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약간 더 찐 느낌이 좀 나거든. 이게 진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야, 이런 청동기 시대의 칼이 완성이 됐네요, 선생님. 네, 제가 거푸집 이용해서 똑같은 네. 청동기 칼을 만들어 왔습니다. 야, 똑같이 하나 더 네. 그대로 찍어내신 건 완전 거죠? 똑같죠? 오, 그러네.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같은 걸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복과 합동 그리고 대칭이 녹아있는 청동기 시대의 거푸집입니다. 야,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항상 매스키친 하면서 요 정도 타이밍이 되면요,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양처로 칼을 만들어서 칼싸움을 하는 다 큰 어른 둘. 야, 대단한 그림이죠.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짱! 재밌어. 여러분 꼭 만들어서 집에서 꼭 이렇게 칼싸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정말 이 타임머신을 타고 선사시대로 슝 돌아가서 이렇게 단단한 청동검을 거푸집으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찍어내 봤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도요, 뭐 이렇게 한번 찍어내 보시고, 뭐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또 만들어서 찍어내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곳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칭칭칭. 청동검. 청동검을 만들고 왔죠, 제가. 야, 마치 무슨 신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이 검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좀 작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박물관에 있을 법하게 아주 뭐 똑같이 만들어냈죠, 제가. 아니, 거푸집이 진짜 하나 있으면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 아닙니까? 특허 상품이죠. 특허 상품. 예. 아, 대량 생산의 어떤 시초라고 봐야죠. 네. 그 시절에 구리를 녹여가지고 다른 거랑 한번 섞어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전기 구석기일수록 이제 돌을 좌우로 나누었을 때 그 대칭이 이제 명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좌우 대칭 개념은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 청동기 시대의 동검, 철기 시대의 철검으로 이제 계승되었고요. 네. 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도 이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어떤 이 수학,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실제 예시들을 확인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네. 인류가 수학을 개발한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겠죠. 그 시대 사람들도 사물의 수를 세고 계절을 계산하고 별을 심는 시기를 알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현대 사회의 상당히 많은 인구가 큰 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 수학자가 안다면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현재 수학은 수천 년에 걸쳐 이룬 지식의 민주화 과정이라는 김민영 교수님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삶 속의 수학은 이렇게 편리하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학 너무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슬기롭게 활용해 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사시대를 움직였던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근데 수학은 너무 어려워. 아, 복잡한 거 이거 뭐하러 해. 아, 나 덧셈 뺄셈 정도만 그냥 할래. 아, 미분적분은 왜 해?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선사시대에도 그 정도는 했대요. 예,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수학에 다가가고 더 현대에 맞게 좀 발전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학 활동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이소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백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